네. 어떤 계기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경에 관심을 네. 가진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요. 그 아까 둘레길 탐사한 거 보셨듯이 제가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주말마다 둘레길 5km를 돌면서 미세먼지를 재고 자외선을 재고 그런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미세먼지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2학년 때 지금 현재 있는 동아리로 오면서 이렇게 활동이 도롱뇽이나 수직정원 쪽으로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처음에는 저희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도롱뇽 보존 활동을 하면서도 왜 도롱뇽 못 살게 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하니까 지역사회 쪽으로 널리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를 깨닫고 저희가 지역사회에게도 이런 활동을 알리고자 많은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쪽에서 오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등산객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된 거죠.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많이 다행히도 지역사회 분들께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응원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실제로는 저기 도롱뇽 안 있는데 저거 수거해서 좀 보호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있어요. 부탁까지 네. 지역 인사가 되셨네. 전문가 다 됐네. 그런 점에서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최정은 또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훈 학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렵다 이거. 도롱뇽 키우는. 비슷해요. 그래요? 환경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같은. 네. 그런 네. 교사. 왜요? 이렇게 도롱뇽 활동 같은 것도 하고 환경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라는 그냥 꿈이 있었는데 무슨 과목을 전공으로 할지를 못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뽑아요? 어떻게 가슴이 좀. 장 박사님 어떻게 안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비상선언을 하셨으니까 교사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그 안에서의 어떤 환경교육이 딱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세계의 어떤 그 환경교육 이런 상황을 좀 보면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중요한 파트 같습니다. 세계의 사례. 외국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 사실은 환경 과목이 만들어지고 별도로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유지된 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환경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우리가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에 준하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기도 하고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법이라는 걸로 헌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헌법의 내용 중에는 자연 생명이 유전적으로 조작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개 조항이 있는데요. 기존의 헌법에 담지 못했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권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멕시코는 지금 올해 4월을 지구의 날을 목표로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환경교육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작년 2월에 미국 상원의원 중에 어떤 분께서 기후변화 교육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또 법제적인 보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더 필요합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에서 학교에 4시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시간은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3가지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시아와 호주, 그다음에 토착민에 대한 거, 그리고 3번째가 지속가능성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환경교육을 지속가능성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왜 지속가능성하고 환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교육의 어떤 진화된 형태를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보고 결국은 사회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육이 이 환경교육이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또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에는 어떻게 포함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고 그걸 저희가 참조해서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환경교육의 방향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그 방향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저희가 넓은 의미 이제 환경 소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자연에 대한 감수성, 생명 윤리, 또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부터 생태계와 사회 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쌓아가는 단계,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고 좀 더 통합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단계, 이렇게 환경 소양의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환경 소양의 단계들과 그렇게 되면 자연이 여러 교과목들에 녹여낼 수 있는 게 있고 또 묶어내기 위해서 독립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이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교과로서의 환경이 혼자 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 교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다뤄줘야 그걸 묶어서 환경이 이제 종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저희가 연구를 해왔고 차기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교육의 어떤 방향을 좀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일종의 통합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성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유엔이 2015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혹은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환경 문제가 사실은 환경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검토하는 혹은 고민하는 혹은 문제 해결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잣대로 이런 SDG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예를 든다면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변화와 빈곤, 기후변화와 교육, 기후변화와 인권, 기후변화와 경제 이런 형태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수 장학사님하고 안재정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환경교육이 가야 될까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환경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희 경남교육청에는 초등학교 한 80개 학교가 해마다 제비를 조사를 해요. 3월 삼진날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제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시골 마을에도 잘 안 살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독거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사나 봤더니 제비가 시장통이나 마을 해관, 경로당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이 많이 되는 공간에 제비가 둥지를 트고 살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제비 둥지가 있는 곳은 그 집은 손님도 많고 한갓 미물인 제비에게 둥지를 내어줄 만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기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시장통에서 제비집은 보정 수표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찾아낸 거지요.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생태적 삶과 지혜를 제비라는 한 마리의 새를 통해서 마을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교실과 학교에 실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아까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중랑천이라든지 아니면 도롱뇽이라든지 또는 제비라든지 아니면 뭐 양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마을 학교가 대세지 않습니까? 마을 학교에 생태와 환경을 입혀야 된다. 이게 저희들 지금 큰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환경 교육이 지금은 기후위기 교육으로 가면서 최소한의 인권교육 그리고 마지막 인권교육으로 생존교육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변화했고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좀 여유를 돌려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자기에게 꼭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옷감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입이나 내신 관련된 과목에서 과연 그런 여유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하면 뭐 내신도 안 보고 그럼 대입도 관련 안 되면 그럼 교과 수업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 나올 건데 당연히 처음에는 외면을 받겠죠. 수업도 안 될 거고. 하지만 그런 외면과 질타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교사의 성장, 교과에 갈 방향 이런 것 등을 이끌어주는 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봐요. 환경교과가 지난 제가 임용돼서 한 15년간 저희는 시험을 안 반 교과들이었고 그리고 그 교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진짜 교사들이 노력을 했고 교과 체계를 사회 변화에 맞춰서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시도들이 모든 교과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를 내주면 분명 얻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인식으로 학생들에게나 미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이 학교에서 이 환경 교육을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교육부나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주체들의 어떤 의지, 강력한 의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들의 역량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교육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환경부의 환경교육, 네. 산림청의 숲교육, 네. 해수부의 해양 환경교육, 그리고 농진청의 학교 특박교육 이런 그 다양한 환경교육들의 컨트롤 타워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환경교육들을 학교에 좀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학교와 사회와 공공기관을 연결해 줄 것인가. 그 시스템의 중심에 학교가 교육청이 교육부가 돼야 되겠죠. 현장에 계시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하다. 네, 일단은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뭐 해요? 오늘 뭐 배워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매일 듣다 보니까 그게 모든 교과에서 이렇게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오늘 수학 시간에 뭐 배워요? 과학 시간에 뭐 해요? 이거를 매 시간 애들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요. 예. 최소한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교사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선택이 좀 어렵다고 하면 옆에 소개한 두 학교처럼 동아리 활동만이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금도 환경부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원들을 유지해 가면서 학생들이 그러한 모든 과목에서 뭐 배우는지 궁금하고 오늘은 가면 뭘 할까? 학교 오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 오늘 학교 가면 뭐 하지? 뭐 배울까? 맨날 밥 메뉴가 뭐지? 오늘 수행평가 뭐 볼까? 중간고사 얼마 남았지? 이 질문이 아니라 학교 오면서 오늘 이런 거 배울까? 안 배울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면 그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환경교육이 좀이라도 기여하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학생이 참여를 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것만 얘기해보세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잘하려면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환경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생들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년을 예로 들자면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저희 동아리에 포함된 학생은 1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직접 몸소 참여해 보면서 또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관심을 갖는 과정이 좀 더 학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일단 많이 노출이 돼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하는 점은 이런 환경교육이 발전을 하면서 학생들이 환경 과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과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환경이라는 과목만큼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쉬면서 가슴으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승전 학교로 늘 와요, 이게. 학교 진짜 힘들거든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제가 볼 때 환경 진짜 중요한데 이거 또 학교로 오면 또 학교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학교만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있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고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와 그다음에 사회단체 네트워크가 함께 연대를 해서 이 세종시의 어떤 교육의 모습을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중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도 있고 인권과 평화도 있고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영역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학교를 지원하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위주로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혹은 연대를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시도를 하면 좋겠고요. 또 시도하고 있는 곳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굴지의 게임 회사들이 모여서 MOU를 맺었는데요. 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게임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후변화 게임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두 학생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큰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 1만 개,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 10만 개가 넘고, 근데 학교 밖에도 환경교육 기관 단체 시설들이 단체만 한 3,500개, 시설이 4,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근데 학교 밖에 기관 단체나 시설들은 학생들에 대한 짝사랑이 있어요. 평일날 이 학생들이 안 와주면 그런 시설들은 거의 개점 휴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000개 가까운 시설과 1만 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에.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과 기관 단체들의 프로그램도 알고 참가 신청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그것도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결국 돈이죠, 뭐. 뭐 돈이 그걸 다 만드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건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환경재난이 닥치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이 교육 분야에도 필요하고 환경교육 분야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네, 우리 경남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은 전부 자연체험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경남이 참 잘 돼 있나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연체험학습을 하는데 처음에 10년 전에는 전부 우포늪을 갔어요. 우포늪에 가가지고 이제 따오기의 고장 우포늪에 가서 체험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섬진강에 가고 싶은 친구들 하동 섬진강에 신청해서 가고 봉화마을 옆에 하포천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하포천에 신청을 해서 가고요. 또 갯불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갯불에 신청을 해서 가고 이렇게 9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들을 이제 교육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통영 같은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지속가능 발전교육 강사님들을 양성을 해서 학교에 한 학기에 17시간씩 이렇게 파견을 해주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예산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태성 선생님이 계셔서 약간 좀 자신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가보 개혁을 하고 그때 성균관이 어쨌든 최고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뺏기기 10년 전에 여전히 4.4.3경이 제일 주된 과목이었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 조선의 청년들에게 닥쳐오던 그 변화를 충분히 배우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왜 못했는가. 저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툰베리가 유엔 연설에서 How dare you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죠. How dare you라는 당신이 게.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말을 세계의 리더가 정상들이 모여있는 유엔 연설에서 그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저는 그게 처음엔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건방진 표현을 쓸까. 근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거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현 세대에게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후 소송단 아이들이 헌법 소원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로부터 새로운 명령,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양식과 가치를 바꾸는 일인데요. 이 사회에서 만일에 환경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사실 교육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환경교육은 이제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역의 생태와 문화와 역사를 오롯이 다 융합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삶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 수업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늘 귀에 남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다음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되게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 교육을 안 하거나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다면 실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무가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기 전에 돈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환경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상의 소중함을 되게 저도 인지하고 살고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환경 교육이 필요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교육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 올해 환경이라는 과목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환경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느낀 게 일단 먼저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환경 교육을 알게 되면은 환경 교육이 점차 발전할 거고 나중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환경 교육은 정말 우리 미래 세대의 시간이고 또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환경 교육은 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3부에 걸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환경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쉽게는 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환경이 인간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또 나 자신의 한 부분인 환경이 파괴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사회, 또 더불어 함께 사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환경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진 뭐 이런 거, 화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4부에 걸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